자, 지금 여기 이방원 보이죠? 네. 그 어머니. 한씨. 네. 한식. 예. 이방원의 어머니 한씨인데 이방원은요. 총 8명 남매, 8남매 중 몇 번째인가요? 다섯째. 네, 5째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방원에게는요. 어머니가 또 있습니다. 자, 다른 가게도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아. 이방원의 두 번째 어머니 강 씨입니다. 사실 이 이방원을 왕으로 만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 씨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이에요. 이 이방원의 집안, 바로 홍건적과 왜구로부터 고려를 지킨 영웅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원의 집안은요, 고려의 중심 세력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지요. 중심 세력에서 밀려나 있던 이 이방원의 집안을 권문세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강 씨입니다. 개경에서 오랫동안 권세를 떨치던 권문세족 집안의 딸이 바로 강 씨였던 거예요. 이 결혼으로 전주희 씨, 이방원의 집안은 무력, 경제력, 명예까지 갖춘 세력가로서 쭉 수직 상승, 발돋움하게 된 거죠. 자, 이러면서 당시 이방원의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당시 8살이었던 이 이방원의 인생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아버지의 경처, 강 씨가 있는 집에 머뭅니다. 이방원은요, 바로 이 강 씨의 보살핌 아래 개경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맞네. 사실 교수님 이성계가 이 이방원을 경처 강 씨에게 보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성계 입장에서 보면은 가문 내에 문신학자가 없다는 것을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 중에 문반직을 얻어서 중앙 정계에 진출해서 가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기대하는데 그 자식 쭉 보니 그 중에 가장 총명한 친구가 이방원이고 8살 어린 나이지만 개경으로 보내서 공부를 시켰던 거지요. 강 씨가 매양 태종이 책 읽는 소리를 듣고 탄식해 말하기를 어찌해서 내게서 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아, 내 자식이면 좋겠다 할 정도로. 내가 낳았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와. 그만큼 강 씨가 이방원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방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맙죠. 그 어린 나이에 그 강 씨 어머니의 어떤 사랑을 듬뿍 받고 있으니까 감사하네요. 이방원 또한 효성을 다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이방원에게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받고 요동정벌을 떠난 아버지가 군사를 돌려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조나단, 이 사건이 뭘까요? 위화도 해군. 그렇죠. 바로 위화도 회군. 순식간에 이방원의 집안은 역적이 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역적의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다 처단당해요. 죽죠. 죽어요. 자, 이 위기감을 느꼈던 이방원은요, 급히 어딘가로 향합니다. 그가 향한 곳은요, 아내가 있는 자신의 집이 아닌 포천이었습니다. 왜 포천으로 갔을까요? 급합니다, 지금 이방원. 포천. 그 어머니 아니었어요? 아, 맞습니다. 네. 바로 이 포천은 아버지 이성계 집안에 농장이 있었는데요. 그곳에 친어머니 한 씨가 있었기 때문이죠. 서둘러 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원은 또 다른 집으로 갑니다. 어디일까요? 그 경처. 강 씨. 강씨 그렇죠. 어머니. 맞습니다. 바로 자신을 친자식처럼 보살펴줬던 또 다른 어머니 강 씨의 집이었습니다. 갖은 고생을 하며 이 가족의 목숨을 지킨 이방원. 얼마 후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개경을 장악했다는 아.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와. 다행히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이방원의 기지와 헌신이 가족을 무사히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이방원의 집안은요, 위화도 회군 이후 하루아침에
고려 최고의 권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고려 전체를 들끓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선주교에서 벌어진 이 충격적인 살인 사건. 이 사건의 피해자는, 지금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피해자는 우리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바로 정몽주입니다. 눈짓으로 신호를 맨 처음에 보냈던 그 사람, 이방원. 이방원은요, 정몽주를 스스로 스승으로 모시기까지 했는데 응.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이런 충격적인 일을 저지르는 아니 것일까요? 뭐야? 이 정몽주가 아버지 이성계는 물론이고 이방원이 목숨을 걸고 지킨 가족들의 목숨까지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몽주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오랜 번마저 없앨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참. 정말 이 정몽주는 바로 자신의 나라 고려를 위해서라면 물불 갈지 않고 무엇이든 지금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방원은요, 긴 고심 끝에 정몽주를 죽인 겁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이방원이 가문 전체를 위협했던 큰 적 정몽주를 없앴다는 소식. 자,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이성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내가 사약을 마시고 죽고 싶은 심정이다. 이성계는 어떻게든 이 정몽주를 끝까지 설득해서 새로운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이성계는 이방원이 자신의 뜻을 저버리고 자신의 원대한 계획을 다 어떻게 만들었다? 엎었다.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분노한 이성계 앞에서 아들 이방원 편을 든 인물, 바로 어머니 강씨였습니다. 뭐 이런 일로 놀라고 화를 내냐면서 오히려 이성계를 질책한 겁니다. 자, 이성계가 조선 최초의 왕 태조에 올랐으니 조선 최초의 왕비는 누가 될까요? 최초의 왕비는 한씨. 한씨 아니에요? 강씨입니다. 어? 강씨입니다. 한씨는 어디에 있어요? 자, 어째서 이방원의 친어머니 한씨가 아닌 강씨가 왕비가 됐을까요? 첫째 부인이었던 한씨가 조선 건국 1년 전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성계는 강씨를 조선 최초의 왕비로 세운 것이죠. 전장에서 공을 많이 세운 둘째 형 이방과 그리고 이복 동생인 7번째 남동생 이방번, 이들은요 의홍 신위군 절제사로 임명이 됩니다. 조선 건국에 누구보다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은 어떤 직위를 받았을까요?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이방원은 조선의 왕자가 된 바로 다음 날 직위를 받기는커녕 개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와. 왜요? 이성계는요 조선 개국의 공이 강씨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누굴 세자의 아이고 지렸을까요? 그게 다른 엄마였구나. 느낌 빠고시죠? 에, 가게도 아. 모시겠습니다. 이성계는요 강씨의 첫째 아들 당시 12살이었던 이방번을 세자로 앉히려 했던 것이죠. 아니 조선이 건국되자 공신은커녕 세자 책봉 과정에서도 완전히 배제가 된 겁니다. 이때 이방원은 의붓 동생에게 모든 기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원을 또 한 번 충격에 빠뜨렸던 인물이 또 있습니다. 강씨 말고요. 또 있어요. 바로 조선 건국의 동지이자 자신이 스승으로 모셨고 심지어 목숨을 구해줬던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도
세자 책봉 과정에서 이방원을 민 것이 아니라 강 씨의 뜻에 동참했다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정도전은요, 어릴 때부터 재상에게 철저히 제왕 교육을 받은 인물이 세자가 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정도전의 입장에서는요, 어린 이방석이 차근차근 제왕 교육을 받고 왕위에 오르면 자신이 꿈꿔온 재상 중심의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성계가 이방원을 급히 불러들이더니 갑자기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요동정벌. 조선이 국경 근처에서 군사훈련을 하자. 이 명나라는 이 조선이 또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의심하고 경계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 명나라가 조선에 이렇게 공표를 내립니다. 1년에 3회 이상 주고받던 외교를 3년에 한 번으로 바꾸겠다. 그리고 말 10,000마리를 바치라. 위기의 순간 이성계 머릿속에 빡 떠오른 인물 누구였을까요? 이방원. 아니 왜 빡 떠올라요? 맞아. 싫어했는데 아니 싫어했잖아요. 안 되는데. 왜 싫어해놓고서 이제 와서 왜 빡 떠오를까요? 참. 이방원은 이성계 집안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과거에도 급제한 학식 높은 아들. 자, 그렇다면 명나라에 가서도 현명하게 행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감정이 안 좋다는 것과 위기의 상황을 돌파할 사람을 찾는 건 또 다른 감정이잖아요. 이러니까 결국 이방원을 불러들인 이성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니면 답할 사람이 없다. 좀 낯뜨겁지 않습니까? 아버지도 필요한 상황이니까 예 비닐병기를 꺼내야 되고. 맞습니다. 예. 자신을 외면해 오던 아버지의 부탁. 이방원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명나라로 떠난 이방원. 잘 수행합니다. 야. 네, 역시나. 네, 역시나 이방원입니다. 목숨을 건 명나라 외교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이방원. 아무런 보상도 없었습니다. 아하 이 진짜 너무하네요. 여전히 정치권에서 배제된 채 지방 경계를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1396년 이방원을 가장 경계하고 중앙 정치권에서 배제시켰던 인물 신덕왕후 강씨가 사망했습니다. 신덕왕후 강씨의 죽음 이후 이방원의 상황 나아졌을까요? 그때 내가 정도전 일파의 시기로 말미암아 형세가 용납되지 못하게 하니 실로 남은 날이 얼마 없지 않나 생각되어 항상 가슴이 답답하고 아무런 낙이 없었다. 그리고 누구 하나 도와주지 않는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궁지에 몰린 이방원의 숨통을 완전히 끊으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병 혁파였습니다. 이방원은요, 사병을 빼앗겼고 무기까지 모두 반납했습니다. 야 최악이네. 신덕왕후 강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정도전이라는 거대한 적이 다시 이방원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던 것이죠. 1398년 8월 26일 저녁 궁궐에서 다급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전부터 심상찮던 아버지 이성계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졌으니 왕자들은 모두 궁으로 들어오라. 그런데 궁에 들어가던 도중 누군가 이방원을 향해 허겁지겁 달려옵니다. 바로 이방원의 시종이었습니다. 지금 민씨 부인께서 이 가슴과 배가 몹시 아프십니다. 어서 오셔야겠습니다. 지금 궁에 들어가고 있는데 집에서 지금 시종이 온 거예요. 화들짝 놀란 이방원은요, 그 길로 궁에 들어가다가 다시 돌려서 집으로 달려갑니다. 집에 도착한 이방원,
깜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프다던 아내가 멀쩡한 거예요. 뭐지?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도전이 이성계가 아프다는 핑계로 왕자들을 모아 죽이려 하니 가셔서는 안 됩니다. 우와, 대박이다. 와, 진짜. 와, 정도전, 와. 이 말을 듣고 이방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찌 죽음을 두려워하여 대궐에 나아가지 않겠소? 아니 더구나 여러 형들이 모두 대궐 안에 있으니 사실을 알리지 않을 수 없소. 이방원은요 아내의 조심하라는 말을 뒤로한 채 경복궁으로 다시 갑니다. 이방원은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났을까요? 배가 아프다면서 자리를 벗어난 다음 화장실 가는 척하다가 형들과 함께 궐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의 분노와 설움을 폭발시키는 난이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사병혁파. 사병혁파로 사병이며 갑옷이며 무기까지 지금 모조리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난을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이숙번의 군사들이 도성에 들어왔어. 그게 정말입니까? 무기는 저한테 있습니다. 아내? 정말이오. 예, 따라오십시오. 사병을 빼앗기던 날 숨겨놓은 것들입니다. 아내 대박이다. 그 급박한 상황에 어찌 이런 생각까지 해냈어? 대단하오. 대단하오. 거사를 시작하기에 충분하오. 대박이다. 민 씨는요 숨겨둔 갑옷과 무기를 꺼내서 장수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아내 민 씨의 기지와 결단력 덕분에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정도전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현장을 급습합니다. 정도전은요 깜짝 놀라서 이웃집으로 도망쳤지만 금세 들키고 맙니다. 이때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던졌던 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도전은 예전의 공이 이미 나를 살렸으니 지금도 또한 살려주시오. 그 말을 들은 이방원 수화를 시켜 그 자리에서 정도전은 목을 뱁니다. 이방원은 드디어 조선의 3대 왕 태종으로 등극합니다. 왕자의 난을 일으킨 지 2년 4개월 만에 태종 이방원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왕이 된 이방원이 오랫동안 칼을 갈아온 일이 있었죠. 이방원은요 자신의 등에 칼을 꽂은 자는 절대 잊지 않았고 그리고 복수했습니다. 근데 진짜 복수는 아직 못했잖아요. 남은 진짜 복수 대상은 바로 신덕왕후 강씨. 오랫동안 기다렸던 만큼 긴 시간에 걸쳐 철저하게 이루어지는데요. 아버지가 죽고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1409년 4월 13일 유교의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본분을 완전히 깎아 무덤의 흔적을 남기지 말라. 아, 그 튀어나온 무덤을. 네.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을 파내고 훼손하는 것을 명령한 겁니다. 이방원은요 무덤을 파내서 도성 밖 산기슭으로 옮깁니다. 지금 성북구에 있는 정릉. 정릉이 바로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입니다. 이방원은 무덤을 옮기면서 신덕왕후의 지위를 왕의 정식 부인인 왕비가 아닌 후궁으로 강등시켜버립니다. 와. 이 무덤 역시 능이 아닌 묘로 부르면서 그 격을 떨어뜨려버립니다. 이후에 신덕왕후의 제사는 왕실에서 모시지 않았고요. 능에 있던 정자는 헐어서 건물을 짓는 데 사용합니다.
1차 왕자의 난으로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된 아버지 이성계와 아들 이방원. 결국 9월 5일 태조 이성계는 세자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자, 이때 즉위한 왕이 조선 2대 왕 정종이었습니다. 자, 새 시대가 시작된 조선. 그러면서 이성계 입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성계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겠죠. 그렇게 지는 해가 되어 권력에서 멀어지게 된 이성계. 그리고 이때 명실상부 조선의 실권자로 떠오른 사람이 있겠죠. 누구겠습니까? 이방원. 네, 바로 이방원. 사실 당시 즉위한 이방원의 형 정종은요, 권력에 그렇게 욕심 많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형을 왕위에 올린 동생 이방원이 권력을 장악해갔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성계에게 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1399년 2월 정종이 수도를 한양에서 개경으로 다시 옮기겠다는 거였습니다. 그 힘들게 정도전하고 이렇게 플랜을 맞추고 했던 그 한양에서 다시 옮긴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네. 왜 그래요? 자, 그 이유는 뭐였냐면요. 정종은요, 왕자의 난으로 이 형제들 지금 막 피비린내 나는 한양을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세워질 때 초기 수도가 개경이었는데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였죠. 당시 이성계 심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한양에 천도하여 아내와 아들을 잃고 오늘날 환도하였으니 실로 도성 사람에게 부끄럽도다. 야심차게 조선을 개국하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새 수도 한양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혈육도 잃고 권력도 잃고 마지못해 고려의 옛 수도 개경으로 가는 자신의 모습. 그러니 환한 낯에 이 개경 백성들 보기가 어땠겠습니까? 아, 부끄럽죠. 예. 그래서 이성계는 결국 새벽에 숨어들듯 개경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400년 1월 말 이성계는 또 심장이 쿵 떨어지는 소식을 듣습니다. 자,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형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다! 그만 두십시오! 아니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겠죠? 그 아들들 사이에서 또 이방간이라는 분이 이제 또 난이 대적한 일으킨 거죠. 네. 와. 자,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부른다? 이렇게 부릅니다. 2차 왕자의 2차 왕자의 난. 이방간이 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동생 이방원을 제거하고 자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400년 1월 28일 이방간은요, 자신의 사병들을 중무장시키고 출격합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된 이성계의 아들들 이방원과 이방간. 그 끝에 승리한 승리자는 누구였을까요? 이방원. 네, 이방원의 압승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자, 2차 왕자의 난을 본 이성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2차 왕자의 난이 마무리되고 9개월 후 이성계에게 차마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종이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즉 선의하겠다는 뜻을
이성계에게 전한 겁니다. 하라고도 할 수 없고 하지 말라고도 할 수 없다. 이제 이미 선의하였으니 다시 무슨 말을 하겠는가. 아버지 이성계는 아들 이방원의 직위를 인정할 수도 축하할 수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결정된 일이니 막을 도리가 없다는 씁쓸한 마음도 있었죠. 이방원이 왕이 된 후 아버지 이성계는요, 돌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들 이방원 몰래 밤에 궁을 나섭니다. 이번 행선지는요, 경기도 포천에 있는 소요산이었습니다. 바로 그 소요산 근처의 절에서 불경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는데, 그 절 바로 옆에 자신이 지낼 별전을 짓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자, 이 말 무슨 뜻입니까?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태종 직접 소요산으로 갑니다. 가야죠. 가야죠. 아버지 안 오겠다는데 가야죠. 자, 오랜만에 만남에 어색했을 이방원. 아버지 이성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불하고 불경을 읽는 게 어찌 꼭 소요산이라야만 되겠습니까? 자, 이 이방원의 이 말을 듣던 이성계 과연 뭐라고 답했을까요? 내가 부처를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아들과 한 사람의 사위를 위함이다. 1차 왕자의 난 때 아들들과 사위를 이방원이 죽인 것에 대한 원망을 대놓고 들으라는 듯 드러낸 거였죠. 결국 이방원은 이성계를 소요산에 두고 홀로 궁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렇게 이성계의 깜짝 선언이 전해진 바로 그날, 조사의라는 인물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조사의는요, 안변에서 정삼품 지방장관격이었던 부사를 지내던 인물이었습니다. 조사의가 난을 일으킨 명분은요, 이성계의 둘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원수를 갚겠다. 무슨 뜻일까요? 조선 건국 이후 신덕왕후와 원수 같은 사이가 됐던 이 이방원, 그 태종 이방원을 왕위에서 끌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 조사의 난은요, 재위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된 이방원에겐 최고의 정치적 위기였습니다. 반란의 규모가 실로 어마어마했거든요. 기록에 따르면요, 이곳에서 일어난 반란군의 수는 무려 7,000명. 이 어마어마한 반란군은 하늘을 뚫을 듯한 기세로 단숨에 이 동북면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런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이성계가 동북면에 들렀다가 개경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을 전한 그날, 마침 동북면에서 거대한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아버지가 반란군과 연관돼 있을까봐 불안했을 이 이방원. 그러던 중 아버지를 향한 이방원의 의심을 한층 높인 또 하나의 충격적 사실이 보고가 됩니다. 동북면 함주 등처에 가별치들이 모여서 일당이 되어 이번에 적신 조사의 등이 변란을 도모할 때 이들 무리에게 힘을 입었다. 우리가 배웠던 가별초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이 가별치입니다. 이성계 집안의 대대로 내려온 당대 최강의 사병 집단이었죠. 그런데 아버지 이성계가 동북면에 있는 상황에서 그 가별초가 반란군의 힘을 보탰다? 이 반란군의 뒤로 보이는 아버지 이성계의 그림자. 맞네. 이방원의 불안은 확신이 되고 밤잠을 못 이루며 노심초사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이방원이 제일 우려하던 소식이 들립니다. 누군가의 동선이 이 반란군의 동선과 겹치는 거예요. 아버지 이성계. 이쯤 이성계의 가마 역시 지금의 평안도 맹산 지역이었던
바로 이곳 서북면 맹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 이성계가 반란군의 배후에 있구나 확신했을 이방원. 동북면과 서북면으로 대규모 정벌군을 출격시킵니다. 결과는 이방원이 보낸 정벌군의 대패! 이방원은 크게 당황합니다. 정예군을 보낸 건데 지금. 그죠. 결국 이방원은 최후의 방법을 꺼냅니다. 태종 이방원이 선택한 최후의 방법,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수적으로도 열세인데다가 연이어 패했다는 소식에 사기도 땅에 떨어졌을 것이옵니다. 벌써 도망치는 자들도 상당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럼 내가 가겠소. 예? 지금은 내가 가야 하네. 국왕이 직접 출병해야 흐트러진 군기를 바로잡고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세. 너희와 함께 여기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살고 너희와 함께 죽을 것이다. 저항전하 천세! 600년 조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렇게 조사의 난은 발발 20여일 만에 완전히 진압됐습니다. 약 20일 만에 괴멸된 조사의 난. 개경으로 돌아와 있던 이방원은요, 난 진압 다음 날 아버지 이성계가 개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겁니다. 하겠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이방원은 어땠을까요? 이 아버지 이성계를 맞이하기 위해서 정말 며칠을 준비합니다. 교외에 막 성대한 장막을 설치하고요, 입을 대리복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이자 태상왕의 귀환이니까 신경 써서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성계가 모두가 깜짝 놀랄 돌발 행동을 합니다. 바로 가지고 있던 활을 꺼내서 아들 이방원을 향해 쏜 겁니다. 다행히 설치해둔 장막의 커다란 나무 기둥에 잽싸게 숨어가지고 목숨만은 건집니다. 아니 엄청 도발 행동 아니에요? 자, 이때 이방원을 맞추지 못한 이성계가 남긴 한마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하하하 웃으면서 이는 하늘이 시킨 것이다. 자신의 뜻과 달리 하늘이 아들 이방원을 왕으로 인정하고 살렸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한 거죠. 곧 성대한 연회가 열렸습니다. 아니 이 장면을 하고 연애를 할 수가 있어요? 되게 분위기가 여기 왜 야. 이렇게 오락가락하지? 이상한데요? 웃는 이성계의 모습에 너무나도 기뻤던 이방원은 직접 술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측근이 이방원을 말리고 나섭니다. 전하, 환관을 시켜 술잔을 올리십시오. 직접 올리지 마십시오. 이방원은 갸우뚱했지만 결국 환관을 시켜서 이성계에게 술잔을 올리게 합니다. 그렇게 환관이 준 술잔을 받은 이성계, 또다시 한번 크게 웃습니다. 여기서 미니 퀴즈! 이성계가 웃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네! 그게 이제 아까 화살처럼 아직까지도 이 화살처럼 뭔가 아직 한 발 더 남아 있다 이거죠. 이제 그걸 눈치챘으니까 하늘의 뜻이구나. 정답! 뭐야? 나는 지금 전동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왜 전담이 왜? 허허허, 웃음 이성계. 솜에서 무언가를 불쑥 꺼냅니다. 바로 쇠방망이.
아니 근데 진짜 이성계가 개경 올 때 출발하는 아침 모습이 궁금해요. 이게 다 이렇게 여기서 사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제트처럼 보이지 못한. 사실 이성계는요, 아들 이방원이 술을 건네면 쇠방망이로 칠 계획이었던 겁니다. 와 대박이다. 그렇게 두 번째 시도마저 피한 아들 이방원. 이때 이성계는 다시 뭐라고 했을까요? 하늘이 시켰다. 하늘이 시켰다. 이 모두가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자, 비로소 이성계는요, 체념하고 웃으면서 이방원과 술잔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야, 신기하다. 교수님, 이성계가 정말 끝까지 이방원을 죽이려고 한 걸까요? 이방원에게 활을 쐈다든지 쇠방망이를 들었다라고 하는 일화는 연려실 기술에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대 회자됐던 이야기들은 이성계의 분노가 이방원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컸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죠. 그렇게 개경으로 돌아온 이성계는 조용히 평범한 일상을 보냅니다. 이방원도 아버지를 위해서 자주 잔치를 베푸는 등 관계 회복에 최선을 다하지요. 그리고 이성계가 돌아온 지 3년이 됐을 무렵인 1405년 10월, 이방원은 드디어 이성계가 아주 기뻐할 결단을 하게 됩니다. 임금이 태상전에 나아가서 한경으로 돌아간다고 하였다. 바로 이방원이 수도를 다시 한양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효도네요. 예. 자, 이때 이성계는 연회를 열 정도로 무척 행복했다고 합니다. 진짜 좋았구나. 이방원의 노력에 이성계도 결국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교수님, 이 정도면 이방원은 정말 아주 효자 아닌가요? 그러니까 100% 순수하게 아버지를 위한 아들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이성계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는 이방원에게는 큰 약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계의 마음 풀어주기는 이방원의 정치력 발휘의 하나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요. 자,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정했던 돕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 이성계. 한양에 온 지 3년이 흐른 1408년 5월 24일, 이성계는 바로 그곳 한양에서 74세의 나이로 수명이 됩니다. 그때 그 이성계의 임종을 옆에서 지켜본 건 바로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원경왕후는요, 완벽한 중전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원경왕후는요, 내 손으로 만든 왕, 태종이 좋은 왕이 되도록 동반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런데 원경왕후가 중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태종 이방원이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하였다. 경연청이 있어요. 저 신하들과 이야기하는, 논의하는 곳, 비즈니스 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나와서 12일 동안 거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 일은요, 태종이 즉위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각방 쓰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태종이 중궁의 투기 때문에 경연청에 나와서 10일 동안 거처하였다. 중궁의 투기? 투기했어요? 왕이 침전을 옮겨 지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원경왕후의 질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이 부부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드리는데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화가 나죠. 하나지. 그러니 원경왕후 기분 어떻겠어요? 너무 나쁘죠. 장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옛날부터 잘 봐줬는데 이렇게 변하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요. 원경왕후 입장에선 뭐 당연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태종에게 잔소리를 했고 그러자 태종이 원경왕후의 잔소리를 피해서 아예 잠자리를 옮겨버린 겁니다. 근데 교수님,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왕이 되자마자 후궁을 드리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그 태종은 왕권 강화의 한 방편으로 왕실 자손을 늘려야 한다면서 후궁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외척 세력의 분산을 위해서 왕실의 번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후궁을 계속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한마디로 태종이 후궁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외척 경계.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흐른 지 6개월. 그 무렵 원경왕후를 더 화나게 하는 남편의 어명이 내려집니다. 태종이 원경왕후 처소에 궁녀와 환관 등 20여 명을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경왕후의 수족을 잘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진짜 더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때도 또 원경왕후와 태종 사이에 크게 부부 싸움이 났습니다. 자, 부부 싸움의 발단은 누구였을까?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이 이번에는요 궁녀에게 승인을 내렸거든요. 승인이 뭔지 아시죠? 네. 그런데 그 승인 받은 궁녀의 정체에 원경왕후가 완전 아연실색합니다. 원경왕후가 궁 밖에서부터 데리고 있던 시녀였던 겁니다. 원경왕후는요 당장 그 궁녀를 데려다가 처신 잘못했다면서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너무 화나죠. 교수님, 근데 조선시대는 이렇게 중전이 약간 왕을 좀 질투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로 좀 들었는데 괜찮은 건지. 원경왕후는 고려 시대에서 자란 여인이잖아요. 네. 그 고려 사회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후궁 들이기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질투도 심했겠지요. 거기다가 눈치가 빨랐던 원경왕후로서는 친정 집안을 경계하려고 하는 태종의 의도를 모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궁 문제로 태종과 부딪혔던 거죠. 원경왕후는요 후궁 입궁에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을 얻어 들어 눕습니다. 태종은요 이후로도 계속 후궁을 들였고요. 원경왕후는 계속 분노합니다. 여인들의 신분 따윈 상관하지 않고요. 마음에 들어. 그럼 곁에 둡니다. 왕실 족보인 선언록에 오른 태종의 후궁은 무려 1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와, 진짜 많네요. 이게 건강하시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태종이 즉위한 지 6년째가 된 1406년 8월 어느 날 태종은 주요 정승들을 불러놓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과인이 가장 신뢰하는 신하들에게 내 뜻을 가장 먼저 알리려고 불렀소. 예, 전하. 오늘부로 세자에게 양의를 할 것이오. 전하,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과인은 이미 결단을 내렸소. 지신사, 예, 전하. 지금 당장 세자에게 내 명을 전하고 국세를 전하시오. 전하. 태종이 이제 불과 13살인 세자 양녕대군에게 왕위를 준다는 거였습니다. 갑자기 왜 저러지? 자, 그럼 태종의 이런 뜻을 건네들었을 원경왕후는 또 어땠을까요? 근데 원경왕후의 입장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원경왕후 입장에선 뭐 그닥 나쁜 일이 아니었죠. 자신의 첫째 아들 양녕대군이 왕위 물려받는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건 원경왕후의 입장이고요. 조정대신들, 네, 양위하시지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되옵니다. 네, 왜요? 왜냐면 왜냐면은- 떠보는 거잖아요. 어. 맞습니다. 그래서 문무백관들은요, 양위 선언 이튿날부터 단체로 결사 반대를 목 놓아 외칩니다. 이들 사이에서는요, 원경왕후의 동생들 민무구, 민무질 형제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양위를 놓고 태종과 신하들의 실랑이는 일주일이 넘도록 계속됩니다. 그리고 결국 태종이 양위하지 않는 것으로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자, 그렇게 해프닝으로 끝난 듯했던 태종의 양위 파동. 그런데 양위 소동이 일어난 지 약 1년이 됐을 무렵인 1407년 7월, 상소 한 통이 궁 안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그 상소는 원경 왕후 역시 경악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지난해 전하께서 장차 내선을 행하려 할 때 민무구 등은 스스로 다행하게 여겨 기뻐하는 빛을 얼굴에 나타냈으며, 즉 민무구 등이 태종이 양위 의사를 밝혔을 때 왕이 바뀌는 걸 좋아했다는 겁니다. 태종의 입장에서는 그 행위는 용납할 수 없는 불충 중에 불충이었겠죠. 맞아. 그런데 상소에는요, 민씨 형제의 문제 행동이 또 적혀 있었습니다. 세자 이외에는 왕자 가운데 연기가 있는 자는 없어도 좋습니다 하였다니, 금장의 마음을 품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니까 민무구, 민무질 형제가 세자 외의 왕자를 죽이고 그 세자를 앞세워 정권을 장악할 마음을 품었다, 영모를 꾀한 게 명백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상소 하나만으로 태종이 처남들을 의심했을까요? 좀 뭔가 쌓인 게 있었나요? 태종은요, 사실 몇 년 동안 이 민씨 형제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모년에 매우 큰 종창이 났었는데 무구, 무질 이들은 가만히 병세를 엿보고 9살 된 어린 아들을 끼고 나라 권세를 쥐려고 꾀하였다. 그러니까 해석해 보면 태종이 즉위한 지 2년째 되던 1402년에 민씨 형제 등이 당시 9살 된 세자 양녕대군을 왕으로 세우고 권력을 쥐려고 도모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1402년 이미 민씨 형제가 양녕대군을 앞세워 권력을 차지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싹터 있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1407년 상소는요, 그 의심의 불길에 기름을 퍼부은 격이었죠. 교수님, 그 민씨 형제가 진짜 영모를 꾸민 건 맞아요? 민씨 형제가 영모를 꾸몄다라고 하는 정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영모가 언급된 이상 민씨 형제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는 거지요. 그리고 태종 스스로 즉위 초부터 민씨 집안의 권력이 강해지는 걸 상당히 경계했고, 근데 그러던 중에 이 상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민씨 형제를 처벌하기 위한 아주 좋은 명분이 되었지요. 원경 왕후는 남편이 이미 영모 확신했고, 그래서 동생들을 이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용서는 바라지도 않고 그저 제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죽이진 말아달라고 한 겁니다. 아, 너무 슬프네요.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이 민씨 형제들이었지만 원경 왕후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병석에 있던 아버지 민재가 세상을 떠난 겁니다. 남편 태종은요,
유배 갔던 민씨 형제들을 불러들여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은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리고 단 보름 후 태종은 충격적인 교제를 내립니다. 거기서 민무구 민무질의 죄를 10가지로 정리해서 열거하죠. 교지를 통해 민씨 형제가 역모를 꾸미고 있었다고 단언을 한 겁니다. 이후 1409년 민씨 형제는 유배지 중에서도 가장 험지였던 제주도로 보내집니다. 원경왕후는 제발 거기서라도 멈추길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 해인 1410년 유배지의 죄인들에게 과인의 명을 전하시오. 두 죄인에게 자결을 명하오. 결국 민씨 형제에게 자진을 명합니다. 그렇게 원경왕후는 한순간에 남동생 둘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 원경왕후는 남편 태종을 찾아갑니다. 전하가 사람이요. 통곡하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렇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땐 살려달라고 했는데 매몰차게 자신의 부탁마저 차버린 남편을 보면서 신랄 같은 믿음마저 완전히 깨졌습니다. 아이고야.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태종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원경왕후가 도가 지나치다 라고 하면서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입니다. 청비가 민무구의 원망을 끼고 여러 번 불손한 말을 하였으니 장차 패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만 예전 뜻을 생각하여 스스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겠다. 제발 나서지 말고 남편 뜻에 고분고분 따르라 라고 경고를 날린 거예요. 그런데 1415년 6월 원경왕후의 마음을 또 한 번 찢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원경왕후의 살아있는 나머지 두 남동생, 셋째 민무유, 넷째 민무에게 죄가 있다며 붙잡아 조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대체 이 두 형제는 무슨 죄를 저지른 것일까? 황조 지역을 다스리던 목사, 사또죠. 염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염청이 데리고 있던 노비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노비가 산호비에서 풀려나고 싶어서 소송을 합니다. 그런데 사헌부에서는 염청의 노비가 맞다라고 염청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노비가 재심을 요청합니다. 그때 태종이 판결을 내립니다. 아니다. 그 노비는 국가 소속이다 라고 판결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왕의 판결로 노비의 신분이 산호비에서 국가 소유가 됐으니까 공노비가 된 거예요. 염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뺏긴 거죠. 그렇죠. 예. 당시 노비는 내 재산이거든요. 사유 재산인데 염청 입장에서는 재산을 지금 누구한테 뺏긴 거예요? 나라. 국가에 뺏긴 거잖아요. 그래서 친했던 그 원경왕후의 넷째 남동생 민무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내 노비가 태종의 후궁과 영의정에게 뇌물 바쳐가지고 이 공노비가 된 거다. 나 이거 너무 억울하다. 이거 좀 봐달라 라고 했던 것이죠. 자신의 노비가 태종 지척의 이들에게 청탁을 했다. 자초지종 좀 알아봐 달라 라고 하면서 원경왕후의 남동생 민무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절친 염치용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민무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알아봤겠죠. 그렇죠. 궁으로 가서 이런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라고 알린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말은 돌고 돌아요.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누구 귀에 들어갔을까? 태종 귀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때 태종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나의 판결인데 이 판결에 반하는 행동을. 맞습니다. 내가 대신과 첩의 말을 듣고 이를 부당하게 처리했단 말인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태종은요, 당장 민무회와 염청을 잡아와서 직접 심문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태종은 염청을 의금부에 가혹하라고 명했죠. 그리고 처남 민무회는 일단 석방시킵니다. 일단
자, 근데 그 모든 상황을 지금 중궁전에서 지켜봤겠죠. 누가? 원경왕후가. 행여나 남은 동생들에게 무슨 일이 닥칠까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원경왕후는 피가 거꾸로 솟는 말을 전해 듣게 됩니다. 양녕대군이 외삼촌인 맹모애가 한창 탄핵 여론에 휩싸였을 때 아버지 태종에게 바로 이 외삼촌들의 지난 언행을 고자질한 겁니다. 양녕대군이 직접 그 일을 끄집어내서 태종 앞에서 삼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처벌해야 됩니다 라고 고한 거였어요. 교수님, 근데 양녕대군이 왜 굳이 삼촌과의 어떤 일들을 다 일러바친 거예요? 이거는 양녕대군의 정치력이 좀 보이는 장면입니다. 이 시기가 양녕대군이 여자 문제를 아버지 태종에게 미움을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녕의 입장에서는 아버지 태종이 눈에 들어야 되는 그런 행동 보였던 거지요. 그리고는 1416년 1월 13일 태종에게서 이런 명이 떨어집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만약 자진하고자 하거든 말리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알아서 죽어라. 죽으라는 뜻이에요. 자결해라 이거잖아요. 죽으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이로써 원경왕후는 앞서 두 남동생을 잃은 지 6년 만에 마지막 남은 두 남동생마저 잃게 됩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남동생들의 죽음을 겪은 원경왕후. 모든 걸 체념한 듯 조용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1418년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하고 상왕으로 물러나자 원경왕후는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 큰 병을 얻어서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근데 이때요, 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원경왕후 옆을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뭔가 예상은 가는데 말하기가 싫어요. 태종? 설마.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름시름 앓고 있는 원경왕후 옆에 그녀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남편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은 틈날 때마다 아내를 병간호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모든 게 부질없다는 듯 1420년 원경왕후는 한많은 세상과 작별을 합니다. 그녀의 나이 56세였습니다. 한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렸던 원경왕후와 태종 부부. 오랫동안 곁에서 헌신하고 보듬어준 조강지처와 처가 가족들이었지만 태종은 그 아내와 가족을 정치적 계산을 완전히 박살을 냈습니다. 태종은요, 정실 부인이었던 이 원경왕후 민씨 그 슬하에 4남 4녀를 두고 있습니다. 태종이 네 아들 중에 세자로 원픽 한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태종이 후계자로 고려한 건 오직 딱 한 사람. 11살의 장남. 이름은 이제. 즉 양녕대군 뿐이었습니다. 이때의 태종은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후계자는 무조건 장자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요, 큰아들 이제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운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태종은 과거에 큰아들이 태어나자마자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왕자였던 시절인 1394년에 큰아들 양녕대군을 얻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 아이들이 죽을까 봐 일부러 본방댁이 뭐냐면 처가예요, 처가. 네, 처가로 보내서 키웠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체 왜 죽을까 봐 두려워서 처가에 보냈을까? 사실 태종은요, 큰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줄이 아들을 잃은 그 태종의 심경은 어떻겠어요? 자, 그렇게 노심초사 사랑으로 키운 큰아들을 무사히 세자로 세운 태종,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히 이 태종은요,
큰아들을 아주 똑똑하고 유능한 후계자로 키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태종은요, 세자인 큰아들에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조선 최고의 대신인 삼정승을 선생님으로 딱 붙입니다. 자, 그렇게 양녕대군은요, 이전 조선의 어떤 왕도 받지 못했던 최초의 엘리트 코스 후계자 교육을 받게 됩니다. 태종은요, 세자인 큰아들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정말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을 만나가지고 그동안 배운 것을 외워보거라. 이제 아버지의 테스트를 한 거죠. 어디 오늘 읽은 것들을 한번 외워보거라. 예, 외워보겠사옵니다. 맹자와 원자. 그런 큰아들의 모습을 본 태종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세자의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의미로 바로 환관에 종아리를 친 겁니다. 아니 황관이 무슨 죄예요? 얼마나 진짜 아니 옆에서 같이 최선을 다했을 건데. 그렇죠. 맞습니다. 야. 자, 그러던 1407년 태종은요, 14살이 된 세자를 혼인시킵니다. 세자빈을 맞아서 가정을 꾸리는 큰 아들을 보면서 태종은 세자가 한층 더 성숙해지기를 아마 기대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혼인 2달 후에 세자는 아주 중요한 시험대에 오릅니다. 매년 명나라 황제에게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해 사신단을 보냈습니다. 태종은요, 이번에 그 사신단을 이끌 수장으로 14살 세자를 세운 겁니다. 남경에 도착한 세자는요, 황제를 만나 인사를 올리고요, 오호, 황제의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자, 이러면서 사행 임무를요, 원만하게 잘 수행했습니다. 역시. 그런데 며칠 후에 황제가 주관하는 의식에 참석했을 때 예상치 못한 위기가 생깁니다. 위기? 그날은요, 황제가 관리들을 거느리고 하늘과 땅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 제사에 참석한 명나라 관리들과 양녕대군 조선 사신들은요, 1품부터 9품까지 지위에 맞게 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녕대군이 서야 할 곳은요, 명나라 2품 관리가 서는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녕대군이 섰던 자리가 어디였을까? 더 밑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9품석이었습니다. 9품? 9품. 한참 밑인데. 명나라 관리는 조선의 세자인 양녕대군을 9품이 서는 끝자리인 가장 말단석에 세운 겁니다. 이거는 조선의 위상도 흔들리게 되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외교인데. 명나라 황제에게 자리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진짜? 네, 그러니까. 예. 의견은 전한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설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니니 성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초지종을 확인한 황제는요, 양녕대군의 이 당당한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오, 다행이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황제는요, 양녕대군에게 제대로 된 조복을 만들어 주라. 만들어 준 거죠. 네. 단 15살의 조선 세자가 정말 똑 부러지는 외교적 대처로 조선의 위상을 지켜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16살이 된 세자가 공부 대신 무언가에 푹 빠지게 됩니다. 뭐에 빠졌을까요? 바로 활쏘기. 오, 진짜? 그런데요, 세자에게 활쏘기를 가르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버지? 맞아요, 본인이었어요, 본인. 아이쿠야, 세자에게 이
활쏘기를 가르친 걸 후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네. 태종은요 계속 공부를 안 하는 큰아들을 재차 타이르고 주변 선생님들을 꾸짖습니다. 부디 이 큰아들이 마음 잡고 제왕 공부를 하길 정말 진심으로 바랬던 것이죠. 명나라 사행으로 이 큰아들에 대해서 좋게 보기 시작한 것도 잠시였습니다. 이 세자를 향한 태종의 고심은 점점 깊어갑니다. 1410년 양녕대군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 기생 봉지련을 마음에 둔 세자, 결국 세자군까지 부른 겁니다. 진짜? 네. 아, 선생님 근데 조선 궁궐 안에 네. 기생을 부르는 게 절대해서는 안 될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세자는요 도덕적으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요 세자 본인은 물론이고요 왕실의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어휴. 그런데 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았네.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자 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요 기생 봉지련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양녕대군이 태종의 화를 부르는 행동을 합니다. 태종에게 반항한 거죠. 태종의 조치에 화가 난 양녕대군은요 밥을 안 먹습니다. 단식 투쟁한 겁니다. 아버지 태종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잡아서 가뒀던 기생 봉지련도 풀어주고요. 이 봉지련한테 한술 더 떠서 비단까지 하사합니다. 와, 이 통했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태종이 정말 양녕 너무너무 끔찍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버릇이 아들 화 풀어, 아들 화 풀어 이거 아니에요. 잘못냈으면 혼도 안 내고. 자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태종의 아내이자 세자의 어머니였던 원경왕후가 세자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너는 어리지도 않은데 어찌 아버지께 이렇게 노여움을 끼치느냐. 어여 밥을 들도록 해라. 결국 이 원경왕후의 중재로 양녕대군의 개구멍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혹시나 큰아들과 멀어질까 봐 또 아들이 세자로서 자질을 의심받을까 봐 애써 봐준 겁니다. 1417년 2월 세자인 양녕대군의 나이가 24살이 되던 해 하루는요 세자가 아름다운 여인에 대한 말을 듣게 된 거죠. 그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람. 어리의 자색과 재해가 모두 뛰어났다고 칭찬하였다. 어리란 사람이에요? 네. 즉 얼굴이 곱고 재능이 뛰어나다고 소문이 자자했죠. 이 세자가 만나는 어리의 정체가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녀는요 이미 한 남자의 아내였던 겁니다. 아하. 게다가 더 놀라운 건요 어리는 종이품, 지금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전직 고위 관리의 첩이었던 겁니다. 전직 관리의 첩이란 걸 알면서도 꿰어내서 궁으로 데려온 겁니다. 이건요 이전에 기생을 만났던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세자의 간통 사건을 접한 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리라는 여인은 지금 어디 있어? 세자궁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원부로 압송하였습니다. 분노한 태종은요 양녕대군과 어리가 만난 걸 도와준 사람들
모두 잡아들여서 아주 잔혹하게 국문합니다. 대다수가요 몸이 부서지도록 장을 맞았고요. 목이 베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회초리만 했는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이 사람을 베었으니까. 죽이기까지 한 거잖아요. 너무 화나셨다 이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태종의 분노. 당연히 세자 양령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겸손함을 잃고 법도와 예의를 무너뜨려 국사를 혼란코자 한 죄 그옵니다. 이 나라 조선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그 죄를 씻고자 하나이다.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뭐 당시 양녕대군에게 이보다 더 낯뜨겁고 부끄러운 처벌은 없었을 겁니다. 세자가 공개적으로 반성문을 읽도록 하는 정말 극단의 조치까지 쓰면서 세자인 큰아들이 바뀌기를 원했던 거죠. 어떻게든 세자를 옳은 길로 가게 하려는 정말 태종의 정말 노력이었던 겁니다. 맞아요. 자, 그로부터 1년 후 1418년 3월 태종은 다시 한번 충격적인 양녕대군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양녕대군이 아버지 태종을 속이고 남몰래 어리를 계속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야, 이거는 그 눈물의 그런 반성문 뭐예요, 그러면? 자, 이 태종과 세자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부자 사이였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태종이 세자를 향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세자는 사람이 아니다. 자, 그렇게 믿었던 양녕대군이 또 다시 일을 벌인 겁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었을까요? 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아이고야. 세자가 성령이 죽었을 때 궁중에서 활 쏘는 놀이를 하였다. 활 쏘기를 했던 시기는 태종의 넷째 아들인 성령대군이 죽은 지 고작 24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큰 상실감에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신이 그렇게 온 마음으로 감쌌던 큰 아들이 일국의 세자가 동생의 죽음을 애도할 기간에 활쏘기 놀이를 했다. 세자에 대한 이 태종의 분노와 실망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태종의 인내심이 드디어 한계를 넘은 거죠. 결국 태종은요, 세자를 벌주기 위해서 세자 곁에서 어리를 떼어내고요,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세자가 세자궁에서 마음대로 외출할 수 없도록 명합니다. 그렇게 세자의 발이 묶인 지 보름이 지난 1418년 5월 30일 태종에게 세자의 상소가 도착합니다. 상소? 반성을 좀 하나. 자, 그 내용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자, 과연 양녕이 보름 이후 어떤 상소를 올렸을까요? 자, 양녕대군이 직접 써서 보낸 상소, 거기에 적힌 내용을 풀어보면요, 아버지는 지금까지 여인들을 다 궁중에 들였으면서 저는 왜 안 됩니까? 나의 첩들을 아버지가 궁중에 들이지 못하게 해서 지금 나라에 원망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이건 내가 아닌 아버지가 반성하셔야죠.
아들이 사실 아버지에게 할 말도 아니지만 태종은 엄연히 조선의 왕입니다. 불경스럽고 모욕적인 상소를 왕에게 보내는 건 세자라도 용납될 수 없겠죠. 결국 1418년 6월 3일 태종은 어명을 내립니다. 세자를 폐하여 경기도 광주로 추방하라. 와, 드디어. 야, 드디어. 결국 태종은 자신의 손으로 세웠던 조선 왕조 최초의 적장자 세자를 자신의 손으로 패했던 겁니다. 폐세자는 왕자의 신분이 되어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세자 아니면은 양녕대군?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양녕대군이란 명칭이 바로 이때 나온 겁니다.